가장 시세가 높은 지역이 학군이 좋아서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그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입지는 없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조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분석가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바로 빠숑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2024년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소장님은 과연 뭐 이렇게 바닥을 짚고 올라갈 건지 계속 내려갈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마 KB에서 매주 부동산 아파트 시황을 발표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평균인데 평균에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평균이 있는데 딱 평균에 부합하는 지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내려가고 있고요. 그것도 같은 서울도 그렇고 같은 시군구도 그렇고 심지어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요. 소형은 오르는데 대형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평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들을 일단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제 2022년도에 좀 하락이 많이 됐었어요. 하반기 때 특히.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도 좀 하락이 되다가 중반에 살짝 올랐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정체 국면인데 네.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에 하락했던 이유를 따져 보면은 일단 그 전시기에 많이 올랐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뭐 네. 금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수급적인 문제도 있었고,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 때 비해서는 지금 202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때 불안했던 요소들은 조금씩 다 상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부분들도 이제 좀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수급 부분들일 텐데 지금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뭐 다세대 빌라에서 넘어오기도 하고 특정 입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2024년도에 또 아파트 수급에 따져 보기에는 공급도 적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지수로 볼 수 있는 게 KB 부동산 지수 보시면 아실 텐데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아파트 실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지금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매매가에도 서울은 좀 예외겠지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2021년도처럼 뭐 올라가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은 평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실 때 어떤 통계 지표를 좀 유심히 보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블로그를 제가 2005년도부터 계속 칼럼을 써오고 있는데 제가 주말마다 쓰는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아파트 시황일 텐데 네네.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를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거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매 시황, 전세 시황을 나눠서 이렇게 크로스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제일 자주 보는 게 그런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월간 단위를 보게 되면은 실제 금액이 나와요. 시군구 단위로 해서 시세가 얼마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매매, 전세, 예, 시세 그만 딱 봅니다. 네. 저 그럼 소장님 혹시 그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변수는 좀 뭐가 있다고 좀 보세요?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이게 딱 정답처럼 무슨 요소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는 금리 이슈가 좀 컸던 것 같고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또 수급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입주 물량들이 적고 또 본의 아니게 뭐 전세 사기 등 문제가 터져서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급감한 수요가 또 아파트 쪽으로 또 옮겨오다 보니까 또 수급에 있어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건 실수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이슈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수요라고 봐요. 제가 한국갤럽에서 2002년도부터 연구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하는 조사를 다 수요 조사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입지에 수요가 있는지를 보는데 그 수요가 인구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입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수요, 그다음에 네. 거주 수요, 소유 수요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분석을 하죠. 요즘에 또 보면 수도권 미분양이 뭐 한 40%가 또 증가했다라는 좀 기사가 있어요. 미분양이 조금 더 늘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내관으로 작용할 가능성 없을까요? 수요와 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수요랑 공급은 이렇게 양면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 숫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에서 1 빠지는 거하고 1000에서 1 빠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천만 증가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빠진 지역들도 많고 인천에서도 모든 입지가 다 증가했느냐? 서구만 증가했어요. 지금 미분양의 대부분 다 지방입니다. 지방이고 수도권은 원래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증가했는데 그게 커 보이는 것들이고 특히 인천이란 지역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인천에 대규모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대규모로 미분양이 났어요. 그 단지가 10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났거든요. 그게 그냥 미분양 통계로 잡히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가 미분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기준 하나 드릴게요. 시, 군구 단위로요. 1000세대 이상 미분양이 아니면은 많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인천 서구는 1000세대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거고요. 1000세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1000세대가 넘는 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수준의 미분양은 아닌 거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걱정되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는 보면 미분양은 증가하지만 전세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25년 동안 연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자꾸 바뀌는 것들을 본의 아니게 관찰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입지가 살짝 떨어져도 신축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는 좀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구축이나 신축이나 전세가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축의 전세가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인천 서구는 인천의 다른 구보다 신축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택지개발 지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면 입주할수록 전세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죠.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축 전세가는 빠졌을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숨겨진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올해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는 총선이 이제 4월 달에 또 있잖아요. 이게 또 부동산에 좀 미칠 영향 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총선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사결정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답답해요, 솔직히. 최근에 이제 간신히 통과된 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뭐 3년 유예 그거 딱 하나 합의한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인 한쪽 당의 지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실거주 의무 그 조건이 완화가 안 된 거예요. 그 부분들만 지금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의사결정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당 야당 뭔가 완화를 해주고 싶은데 어설프게 완화 정책을 내놨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요, 집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방은 자가 비율이 60%, 70%, 80%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수도권은 일단 전체 통계를 보면 반반인데 서울은 임차가 60%예요.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정치인이라고 판단을 해보세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피겠어요? 지금 선거철인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피겠습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래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 그 뇌관을 건드렸다가는 임차인들의 역풍을 맞거든요. 4월까지는 아마 정책이 아무것도 바뀌진 않을 것 같고 4월 끝나고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예전보다는 규제가 좀 풀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최근 4월 총선을 앞두고 교통 혁신 대책을 또 발표하면서요. GTX 이제 연장이라든지 신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발표했는데 뭐 지금 집값에 어떤 추가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다 돼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좀 일반화돼 있지는 않은데 너무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가 있고 심지어는 모든 언론사가 다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들이 호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미 그 호재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거하고 시세가 올라가는 게 일치할 수도 있고 조금 이격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그래도 조금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들은 올해 개통되는 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GTX A 일부라든지 아니면 8호선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그 지방에서는 이제 대구권 광역철도라든지 부산권 광역철도가 또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뭐 그 중에서 서울 경기를 잇는 GTX A 노선이 지금 현재 동탄에서 수서까지 올해 개통이 되잖아요. 3월달 개통 예정이죠. 네. 이미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세요? 분양되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분양이 없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미분양이 그래도 경기도에 좀 조금 있는 편 지역들이 남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GTX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미분양들이 사라질 테니까 그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분양이 좀 사라지게 되면 시세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좀 이렇게 추정은 해보고 있고요. 근데 그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한강 북쪽에 왜냐면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한강 북쪽 구리 남양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북부 라인도 있어요. 파주하고 일산, 덕양구, 그다음에 연신내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오는 것도 11월달에 개통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가 왜 보고 있냐면은 서울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 경기도 남부도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경기 이 북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저렴해요. 많이 저렴하죠. 많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잘 그 상승 탄력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서울에 올라간 전세가 수준이면은 경기 북부 가면은 집을 사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요가 조금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경매 시장도 지금 좀 들썩인다라는 이런 기사가 조금 있는데요. 경매는요, 이게 좀 상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 빌라가 있고 뭐 오피스텔이 있고 토지가 있고 상가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좀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경매를 꽤 많이 공부를 했었고 20년째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바라고 있는 지역에 바라는 상품들은 경매로 안 나와요. 경매는요, 정말 선수들의 영역인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사서 근데 싸게 사야 돼. 그걸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지 좋은 물건을 사는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를 강의하거나 가르치시는 분들이 경매를 배우면은 좋은 물건 나왔을 때 살 수 있다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99.9% 거짓말입니다.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파트는 일단 경매는 조금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경매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호재들이 많아요. 택지개발, 신도시, 교통호재, 그다음에 최근에 또 발표됐던 첨단 산업단지, 뭐 그린벨트 푼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땅을 평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데도 있고 또 경매에서 하면 더 싸잖아요. 근데 호재가 터지면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호재가 터지거나 터질 만한 지역들을 토지로 투자하시는 것들은 제가 경매를 추천드리는데 아파트는 제가 뭐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을 거란 말씀이고요. 다세대 빌라는 정말 선수들만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허그 있잖아요. 허그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줬는데 그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100% 다 해주잖아요. 감정평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는 정말 선수들끼리 단타로 하실 분들만 들어가시는 것들이고 오히려 지금 비주거 상품 쪽으로 경매 접근하시면은 경기도는 할 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호재가 많아서. 주로 토지 뭐 이런 아니면 상업용 건물 소액 그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보니까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은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용도 지역이 좋아도 싸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요. 또 용도를 바꿀 수 있으면 시세가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파트는 몇십 프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토지는 2배, 3배 올라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안 해요. 10배, 뭐 심지어 100배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전국적으로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호재가 발표된 지역들을 한번 계속 크로스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면이나 정치면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자체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관찰해 보시면 토지 투자할 때 많을 것 같습니다. 교통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뭐 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좀 인천, 뭐 경기 쪽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집값에 좀 미치는 뭐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전망
지금 들어가도 좀 괜찮은지 아직 뭐 조정안에 대한 발표다 보니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요건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5호선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네네. 됐다 하더라도 착공부터 60개월이거든요. 그럼 네네. 5년, 6년이 걸리는 것들인데 네네. 착공 되기까지도 한 전 몇 년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 5호선 연장뿐만이 아니라 GTX D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GTX D가 좋겠어요? 5호선이 좋겠어요? 왜냐면은 두 개 다 해주면 좋겠는데 네네. 예산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산이 있었으면은 GTS A, B, C를 동시에 착공했을 거예요. 아, 네네네. 단계별로 착공하고 단계별로 착공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착공하잖아요. 국가 예산을 쪼개서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TX A, B, C도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D랑 5호선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남는 게 그 9호선 연장이 있어요. 저쪽 동쪽으로. 네. 지금은 이제 강동구 보훈병원역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4단계 연장이 그 고덕역까지 가기로 했었거든요. 강동구 고덕동까지. 근데 그게 원래 더 일찍 됐어야 되는데 네. 순서가 밀렸어요.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왔냐면은 세종고속도로가 치고 들어왔어요. 철도랑 고속도로인데 무슨 상관이냐? 네. 그게 국토교통부 거잖아요. 세종시가 무조건 1순위인 거 아시죠? 아, 특별시에서 뭐 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영순이기 때문에 경기도 라인은 밀린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예산적인 문제들을 언제 다 해소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지 않고서는 5호선은 지금 굳이 5호선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반대. 아, 네. 좀 장기간 보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거나 내 집 마련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꾸 싼 거를 찾려고 그래요. 싼 거를. 예,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와서 뭐 빠숑님, 소장님에서 제가 지금까지 안 오른 정말 신박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오른.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대요. 아, 네네. 호재는 있는데 네네. 그건 사면 안 돼. 아,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짜 A가 한 10배 오르고 B가 2배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10배 오른 거 사야 돼요. 아,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우상향한 것이 우상향 가능성이 높고요. 도태된 것들은 만약에 2배 올랐으면은 이게 인플레이션만큼 못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못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오른 것들을 선택한 게 더 음. 바람직한 투자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장님 이제 입지 전문가로서 네. 뭐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지역의 유망성을 좀 판단하세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저는 수요를 많이 보고 있고요. 수요. 근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리서치를 할 때에는 요소가 뭐 33개인가 돼요. 근데 그걸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단순화해 놓은 것들을 책에 담아 놓았던 것들이었었고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모든 입지가 갖춰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통이 중요하다, 학군이 중요하다, 뭐 상업시설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데 네. 그거는 2순위고요. 네. 그 전에 일자리.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일자리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들이 기반 시설들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질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결국은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럼 지금 226개 시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시세가 높은 지역이 현재 KB 시황으로 보게 되면 서초구거든요. 서초구. 근데 네, 저는 그렇죠. 서초구라고 보지 않고 그냥 강남구라고 봅니다. 아, 두 개는 같은 예. 덩어리예요, 솔직히. 네네네네. 서초구, 강남구가 네. 88년도에 분리가 된 것뿐이지 같은 몸뚱이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는 학군이 좋아서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그게 아니라 일자리가 일자리가 몰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군구 단위로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예요. 83만 개가 있어요, 지금도. 어휴. 근데 강남구 인구가 5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입지는 없어요, 지금. 아, 네. 지금 화성시가 네.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데 화성시가 지금 50만까지 왔어요, 일자리가. 어우, 많이 그래서 아무튼. 동탄 이쪽이 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일자리죠.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 지방도 마찬가지는 얘기고요. 네네. 잘 모르시겠으면 그렇게 선망하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선점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들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요 일자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프리미엄 요소 그렇게 네.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입지 분석과 관련된 뭐 사요소로 일단 뭐 교육, 뭐 교통, 그리고 상권, 환경 이렇게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물론 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요소 중에서 혹시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요즘에는 또 중요한지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요. 아마 일반인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그러니까 키 바잉 팩터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제가 우선순위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그게 네 가지가 1, 2, 3, 4 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것들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정도처럼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평균적으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일자리 가지고 분석을 안 해도 돼요. 이 안에서 교통이 좋은지, 교육이 좋은지, 환경이 좋은지를 따지게 되면은 예, 그게 제일 다 모든 조건이 좋은 데가 제일 비싼 것들입니다. 근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있죠. 네.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체 수요가 있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있어요. 서울의 배후 수요지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서울의 배후 수요지 같은 경우는 교통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의 배후 수요지가 아닌 자체 수요지 같은 경우는 네. 학군이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지역이 어떤 존재 목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시고 중요도를 따져 보셔야지 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인구 소멸이다, 지방 소멸이다. 그럼 결국에는 뭐 부동산이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인구가 감소해도 이 테두리 지역들은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핵심 입지들에 대한 수요들은 더 증가할 것 같거든요.